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난파공작원으로 살던 남자 사랑 앞에서 모든 걸 바꿨다. 제1장 공작 임무. 1999년 초겨울의 서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지만 현수의 눈엔 그저 눈에 거슬리는 불빛일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이 땅과 어울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고 평범한 풍경이겠지만 현수에게는 늘 상대방을 경계해야 하는 전장에 가까웠다. 그는 북에서 내려온 난파공작원이었다. 훈련소에서 나를 세우는 기합과 명령만 듣고 살아온 세월은 인간의 감정보다 목적과 지령을 우선하게 만들었다. 오직 성공, 오직 생존. 배운 건 그것뿐이었다. 이번 임무는 단순했다. 나만의 특정 연구소 내부 정보를 빼내고 거기에 출입하는 한 인물을 포섭해 기밀 자료를 가져오는 것. 탈북자 연계망을 이용해 잠입을 마친 후 그는 서울 서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몸을 숨겼다. 임시 거처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문 하나 사이에 도주 루트와 위조 신분증이 놓여 있었다. 현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창문 틈을 살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였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사람들은 퇴근 버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 뒤에는 자신을 찾아내려는 남한 정보기관이 있을 거라 그는 의심했다. 임무 첫날 그는 표적 인물이 자주 가는 작은 카페에 앉았다. 카페는 오래된 LP 음악이 흐르는 감성적인 공간이었는데 그에게는 전혀 의미 없다. 그는 언제나처럼 출입문 각도, CCTV 위치, 고객 테이블 동선, 탈출 루트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계산했다. 그의 눈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멈춘 건 그녀가 떨어뜨린 책 때문이었다. 연주. 길고 반듯한 검은 머리, 새하얀 목선, 잔잔한 호흡. 그녀는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다가 책을 놓쳐버렸고 그 순간 현수가 자연스레 책을 주워들었다.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본 순간 현수는 묘한 감각을 느꼈다. 사람과 눈을 맞추는 일이 오래된 버릇처럼 낯설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경계도 없었다. 그저 따뜻함 혹은 피곤함이 살짝 묻어난 눈동자. 감사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현수는 자신 안에서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다. 훈련에서 배운 경계선 유지가 그 순간 조금 흐려졌다. 연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반쯤 마시고 나서도 바깥 풍경을 한참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조용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수첩에 간단히 적었다. 불필요한 관심 발생, 경계 요함. 그러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카페를 찾았다. 임무 때문이라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보러 간 측면이 컸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 아이의 이름은 수아.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였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있다. 아이의 말에 현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체가 노출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현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딸이 말을 걸어도 괜찮겠죠? 현수는 당황스러운 침묵 끝에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훈련받은 공작원이 아이 얼굴 하나에 당황하는 모습을 그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수아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저씨는 여기서 일해요? 현수는 빠르게 대답을 조합했다. 근처 사무실 다닙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딸이 아빠가 없어서 남자 어른을 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현수의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주와 수아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돌아가는 길 현수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흔들리지 마라. 감정은 인물을 망치고 망치는 순간 죽음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연주의 말투, 수아의 웃음, 그들이 사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이 현수에게는 처음으로 사람의 삶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훈련소에서 들려오던 구호와 명령이 아니라 연주의 웃음과 수아의 말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임무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현수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균열. 카페에서 연주와 수아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 현수의 일상은 조금씩 그리고 명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카페에 가는 목적이 표적 인물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연주를 보기 위해서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며칠 뒤 현수는 카페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남쪽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기도 하고 때론 미소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혼자 앉아 햇빛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문득 북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조직에서 사람은 도구라고 배웠고 감정은 불필요한 잡음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불필요한 잡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연주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요즘 바쁘세요? 수아가 요즘 공부가 힘들어하네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건넸다. 현수는 그런 평범한 대화조차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임무 외의 시간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벼운 온기를 주는 일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수아는 더 적극적이었다. 아이 특유의 호기심으로 그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아저씨는 어떤 일 해요? 아저씨는 어디 살아? 아저씨는 혼자예요? 현수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을 골랐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의 차가운 겉모습을 넘어서 어떤 친근함을 느낀 듯 했다. 엄마는 아저씨가 말수가 적다는데 나는 그거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 말에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그의 얼굴엔 낯선 온기였다. 하지만 감정의 기울어짐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연주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무심코 말한 한마디가 현수의 마음 깊숙이 박혔다. 아저씨는 뭔가 외로운 사람 같아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정체를 미루어 짐작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그의 본질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늘 외로웠다. 임무 속에서도 조직 속에서도 심지어 훈련소에서도 가까이 지낼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수첩을 펼쳐 긴 문장을 적었다. 임무 주변 인간관계 발생, 감정 개입 가능성 농후, 임무 지연 위험.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다. 지울 때마다 펜 끝이 떨렸다. 마지막엔 결국 빈 페이지만 남았다. 다음 날 현수는 연주의 마트 장보기를 도와주게 되었다.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저씨가 짐 들어주면 엄마 허리 안 아프겠다. 현수는 말없이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그는 무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작은 도움조차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마트에서 나오던 길, 연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까운 곳에서 지냅니다. 연주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하는 듯 했다. 그럼 앞으로도 종종 보겠네요. 그 말에 현수는 마음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다. 현수는 표적인물의 일정과 연주 수아와의 만남 사이에서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카페 한켠에서 표적인물과 접촉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연주. 그녀의 손짓과 말투, 조용한 표정, 그리고 그녀가 삶을 버티기 위해 애쓰는 듯한 그 미묘한 기색.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북에서 배운 모든 가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북에서 온 통신이 갑자기 불길한 문구를 담기 시작했다. 표적 접근 지연 확인. 능력 의심됨. 감정 개입 여부 조사 중. 현수는 통신기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부는 이미 그의 변화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보고를 지연하거나 감정을 숨기려 해도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비슷한 시기 남한 정보당국도 불특정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신원 미상의 남자가 특정 지역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보고. 그 남자 그게 바로 현수였다. 양쪽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그물. 그건 첩보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현수가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주와 수아 쪽으로 더 기울어갔다. 그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작은 일상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따뜻했다. 하루는 연주가 말했다. 아저씨는 남 같지 않아요. 수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현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임무와 명령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현수는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다. 나는 지금 감정의 균열 속에 있다.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고 언젠가 그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임무인가 사람인가. 그 선택은 피할 수 없는 미래였다. 제3장 정체 발각. 연주와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현수의 마음속 불안도 함께 커져갔다. 그는 늘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의 시선, 건물 벽면의 빛 반사,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 그 어떤 작은 변화에도 그의 직감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오후 연주는 평소와 같은 조용한 표정으로 현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어제 어떤 남자들이 이 근처에서 당신을 찾던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수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떤 남자들입니까?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30대쯤 되는 남자 2명인데 당신 사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묘하게 당신을 묘사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 해서요. 연주가 표정을 살피며 묻자 현수는 짧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현수는 분명한 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오래된 창고로 이동했다. 북과의 연결 장비를 꺼내 들고 암호문을 입력하자 곧바로 명령이 도착했다. 임무 지연 확인. 심각한 오류 가능성. 즉각 복귀 명령. 즉각 복귀. 이 말은 사실상 제거에 가까웠다. 임무 실패로 인한 처벌은 대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남쪽에서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그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낯선 얼굴을 보았다. 경찰로 위장한 정보요원. 현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압박은 더 빠르게 다가왔다. 며칠 뒤 저녁 연주가 다급히 현수를 찾아왔다. 아저씨, 오늘 어떤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현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연주의 얼굴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남자, 경찰이라 했지만 경찰 같지 않았어요. 현수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남한 정보요원들이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간 것이다. 한쪽은 임무 실패를 감지하고 제거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정체불명의 남자를 검거하려 초를 세우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연주와 수아가 위험에 노출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새벽이 가까운 시각, 현수는 은신처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러나 연주와 수아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곤 했다. 그네들이 웃던 모습, 수아가 그의 팔을 잡고 장난치던 그 느낌, 연주가 조용히 커피를 건네며 따뜻한 게 좋죠? 라고 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현수를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밀어넣었다. 임무를 포기하면 죽음, 임무를 계속하면 두 사람이 위험해진다. 양쪽 모두가 현수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며칠 뒤 거리에서 수아를 우연히 마주쳤다. 아이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저씨, 엄마가 요즘 무서워해요. 그 남자들 때문인가 봐요. 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위험 속에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던 그의 뒤를 어두운 그림자 셋이 따라붙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멈춰 그림자들을 확인했다. 북의 제거조였다. 남한에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조직이 직접 내린 칼 같은 명령의 그림자. 너 임무를 잊었구나.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돌아가라. 우리는 지령만 따른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시선과 마주했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두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한 정보요원, 남북 양쪽의 그림자가 같은 골목 입구를 맞은편에서 막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 완벽한 위기. 그리고 연주와 수아가 현수로 인해 이 사지로 끌려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엄청난 결심을 했다. 내가 지킬 건 임무도 국가도 아니라 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연주에게 연락했다. 내일 수아와 함께 잠깐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떨림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현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사장 진실과 혼란.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구름이 도시 전체를 눌러앉히는 듯한 기운, 비가 내릴 것 같은 눅눅함. 현수는 그 공기에 오래된 싸움의 냄새를 느꼈다. 그가 훈련소에서 익히 맡았던 곧 무언가 터진다는 공기. 연주와 수아는 현수가 알려준 장소. 도심 외곽 작은 폐공장 앞에 도착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던 연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아저씨, 여긴 왜? 수아가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다. 그때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낸 현수를 보고 연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기색을 느끼고 다시 긴장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곳으로 오시게 해서. 현수는 한 손을 뒤로 감춘 채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돌아올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다. 설마 그 남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십 년 동안 감춰온 가장 큰 비밀을 꺼냈다. 저는 남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주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저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남파 공작원입니다. 바람이 불어 철제 문짝이 삐걱 울렸다. 수아는 무서워 엄마 다리에 매달렸고 연주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지금까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한테 다가온 것도 전부 임무였나요? 현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마디도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을 진심으로. 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쾅! 공장 뒤편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터졌다. 연주는 놀라 현수 뒤로 물러섰고 현수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둠을 짚었다. 그곳에는 세 명의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북에서 내려온 제거조. 찾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배신자 현수. 지령을 잊은 놈. 감정에 흔들린 쓰레기. 현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연주와 수아를 감싸듯 막았다. 뒤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그러나 같은 시각 반대편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불빛이 켜졌다. 손전등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들. 남한 정보요원. 현수. 움직이지 마라. 그들은 총구를 겨눴다. 한쪽은 북의 제거조, 다른 한쪽은 남한 정보요원. 정확히 현수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연주는 두 팔로 수아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체를 숨겨온 이유입니다. 두 분을 지키기 위한. 지켜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킨다는 말이 무슨. 그 순간 총구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났다. 북의 제거조가 먼저 외쳤다. 배신자를 넘기면 여자와 아이는 살려주겠다. 남한 정보요원도 말했다. 우린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현수만 따라오면 여자와 아이는 안전하다. 양쪽 모두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현수만 잡으면 그 둘은 살 수 있다. 연주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들어왔다는 거죠? 현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두 사람 쪽을 돌아보았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총구가 그를 향해 움직이는 걸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수는 남한 요원을 향해 말했다. 두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일에 그 어떤 관련성도 없습니다. 남한 요원이 말했다. 당신은 협조할 겁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인물이든 어떤 임무를 받았던 그 사실과 상관없이 그는 마지막으로 연주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사람들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 말은 마치 유언 같은 무게였다. 북의 제거조는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그들을 택한다고 남조선의 여자를 위해 동지를 배신하겠다고. 현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람을 택한 것이다. 그 순간 남한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여 북의 제거조들과 충돌했다. 짧은 몸싸움과 제압이 이어졌다. 총성이 울리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잠잠해진 뒤 남한 요원은 말했다. 현수, 복잡한 얘긴 나중이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현수는 느리게 손을 내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연주와 수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연주는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그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현수는 미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는 체념도 아닌 포기도 아닌 표정으로 남한 요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선택은 그 밤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제5장 새로운 이름. 남한 정보요원들에게 연행된 그날 밤 현수는 조용한 지하 조사실로 옮겨졌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불빛, 머리 위에서 웅웅 울리는 형광등 소음. 그 모든 것은 그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취조실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형식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임무를 위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정보가 남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였다. 책상 앞에 앉은 조사관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는 모든 걸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망치려는 자의 떨림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의 단단함이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북내부의 조직 구조, 연락망 운영 방식, 서울에 침투한 다른 공작원들, 잠보감호 체계, 상부의 주요 인물들, 심지어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명령의 패턴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형사와 요원들은 때때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한 월북자나 탈북자가 절대 줄 수 없는 고급 정보였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현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연주와 수아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한 가지, 그 둘만은 위험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다. 조사 과정에서의 변화. 며칠 뒤 주요 내용을 정리하던 기관 책임자가 현수에게 말했다. 당신의 협조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특례 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곳에서도 예전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수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제가 가진 이름은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체념이 아닌 해방에 가까운 감정을 읽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만, 그 둘만 안전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은 현수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재판과 보호 결정. 정식 조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현수는 비공개 법정에 섰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수 신분이었지만 동시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특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한다. 그 말은 현수가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었다. 그를 감시하던 남한 요원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젠 당신도 여기 사람입니다. 현수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뜨거움이 눈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그저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살. 며칠 뒤 현수는 정부청사 한 사무실에서 새로운 신분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담당 직원이 물었다. 특별히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연주와 수아와 함께했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카페에서의 미소, 아이의 웃음, 그들이 만들어준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현민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 순간 서류 한 장 위에 적힌 새로운 이름. 김현민. 그 이름은 현수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었다. 연주와의 재회. 몇 주 뒤 기관의 안내에 따라 현민은 조용히 한 골목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원망의 대상일까? 두려움의 대상일까?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수아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다. 아저씨. 그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경계도 없었다. 오로지 반가움만 있었다. 현민은 그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다. 아, 수아야. 연주는 조용히 다가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경계와 안도, 분노와 감사, 혼란과 위로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살아계셨네요. 연주가 말했다. 현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에 연주는 천천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잘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현민의 가슴 속 어디선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 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한 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난파 공작원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남자였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길은
그가 잃을 뻔했던 두 사람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